주상, 이 늙은 어미가 죽어야 그치시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베고 그 자리에 앉으세요. 조선의 지존인 왕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지켜보는 편전 한복판, 서슬퍼런 호통 소리에 왕의 어깨가 잘게 떨립니다. 절대 권력자라 불리는 왕조차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머니의 처소 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마치 훈육받는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는 순간입니다. 왕이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진 데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을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 유교적 질서가 꽉 잡힌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명령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여성은 그저 궁궐, 깊숙한 곳에서 왕의 사랑을 기다리거나 술을 놓으며 조용히 지내는 존재로 여겨왔죠. 사극 드라마가 심어준 환상입니다. 하지만 실록의 행간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그곳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왕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아니 왕위에 군림하며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치마 입은 왕들이 실존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누가 더 예뻤는지, 누가 왕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지 따위의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궐 안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독약을 주고받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피해 숙청을 감행하며 때로는 왕의 결제 도장인 옥새를 빼앗아 직접 통치했던 그 서늘한 권력의 무게를 달아볼 겁니다. 이름하여 조선 왕실 여인 권력 티어. 먼저 이 티어 게임의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냉정합니다. 첫째, 생살 여탈권입니다.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었는가. 둘째, 시스템 장악력입니다. 왕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얼마나 대행했는가. 셋째, 생존 본능입니다. 수많은 정적 사이에서 얼마나 오래 그 권력을 유지했는가. 이 세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가 알던 온화한 국모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직 어립니다. 혹은 왕이 병약합니다. 이때 조정 대신들은 누구를 쳐다볼까요? 왕일까요? 아닙니다. 왕의 뒤 발이 처진 얇은 대나무 발 뒤에 앉아있는 여인을 봅니다.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문은 왕의 손을 거치기 전에 그 여인의 손에 먼저 들어갑니다. 인사를 단행하고 군대를 움직이고 외교 문서를 승인하는 모든 과정이 그녀의 입끝에서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렴청정입니다. 조선 역사상 수렴청정을 거친 왕비와 대비들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권력을 휘두른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신하들에게 휘둘리다 쓸쓸히 퇴장했고 누군가는 신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며 자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분석할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효라는 절대 가치 때문입니다. 조선은 충보다 효가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왕은 하늘이 내린 존재지만 그 왕을 낳은 것은 어머니입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 즉 대왕 대비가 되면 왕조차도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이게 다 너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며 회초리를 들면 효를 숭상하는 조선의 왕은 꼼짝없이 종아리를 걷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정치의 아이러니이자 여성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다는 건 그만큼 많은 적을 만든다는 뜻이니까요. 밤마다 자객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수라상에 올라온 운수저, 색깔이 변하지 않는지 매끼니 확인해야 하는 삶입니다. 실수 한 번이면 폐비가 되어 사약을 받거나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 살얼음판 위에서 그녀들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인물들은 C등급부터 SSS 등급까지 다양합니다. C등급은 권력의 맛을 보았으나 끝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진 인물들입니다. B등급과 A등급은 시대를 잘 만나 혹은 탁월한 처세술로 왕실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으며 실권을 행사한 케이스죠. 그리고 대망의 S등급 이상, 이들은 감히 왕 위의 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조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린 여걸들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실록, 연려실 기술, 그리고 각종 야사에 기록된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기록이라는 것은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기 마련입니다. 여성의 정치 개입을 혐오했던 유학자, 남성들의 시각에서 쓰인 기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 속에 숨겨진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비난했던 사관의 붓끝 너머에 실제로는 얼마나 치열하고 거대한 정치적 투쟁이 있었는지를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화려한 궁중 의상 속에 감춰진 비수, 우아한 미소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도끼. 조선 500년을 관통하는 치마폭의 전쟁. 가장 먼저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권력의 하수에 불과했던 그녀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물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제 조선판 왕좌의 게임 그 첫 번째 막을 엽니다. 저 요망한 것이 기어이 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드는구나. 당장 저 여인의 처소 앞까지 멍석을 깔고 가시나무를 쌓아라. 내 오늘 저 도끼를 뿌리 뽑지 않고는 잠들지 못할 것이다. 사랑을 속삭이던 왕의 입술이 비틀리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한때는 꽃보다 아름답다며 밤새도록 손을 놓지 못하던 정인이었는데 이제는 차라리 원수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고함 소리에 궁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떱니다. 한 여인이 끌려나갑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보다는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오기로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지존의 사랑이 이토록 처참한 증오로 돌변한 데에는 사랑 싸움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충격적인 정치적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믿고 권력의 칼자루를 쥐려 했던 여인, 그리고 엄격한 유교적 질서로 왕실을 통제하려 했던 철의 여인. 오늘 우리는 티어표의 중간 단계, B티어에서 A티어에 위치한 두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들은 분명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왕의 옆자리인 중전의 자리를 꿰찼고 왕의 어머니인 대비로서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이들은 권력의 정점에 섰다기보다는 권력의 불길에 휩쓸려 타버린 쪽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들에게는 결정적인 한방, 즉 스스로 서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B티어, 희대의 요부라 불리는 장희빈, 본명 장옥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장희빈은 언제나 표독스럽고 질투심 많은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사약을 마시는 순간까지 발악하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죠.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그녀를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궁녀 출신, 그것도 중인 계급 출신으로 일국의 국모인 왕비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조선 500년을 통틀어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미모? 물론입니다. 실록에조차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기록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무기는 왕, 숙종의 정치적 필요성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은 강력한 서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남인 세력을 키워야 했고 남인과 손잡은 장희빈은 왕에게 있어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단맛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아들을 낳아 원자로 책봉시키고 자신을 무시하던 인현 왕후를 폐위시켜 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중전의 자리에 앉아 내명부를 장악했을 때 그녀는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자신에게 줄을 서고 친정 오빠가 권세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영원할 거라 착각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간과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온전히 숙종이라는 한 남자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숙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군주 중 한 명입니다. 그에게 여인은 사랑의 대상이자 동시에 정치적 장기말이었습니다. 남인 세력이 너무 커지자 숙종은 가차없이 장희빈을 버리는 카드로 씁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정치적 효용 가치가 다했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이 치선당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 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는 숙종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기다렸던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사약을 받으며 했던 처절한 저항은 단순히 살고 싶다는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쟁취해 권력을 얻었으나 결국 그 사랑이 거두어지는 순간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맨몸으로 칼날을 받아내야 했던 대리 권력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스스로 쟁취한 지지 기반 없이 왕의 총애에만 의존한 권력, 이것이 장희빈이 피티어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시선을 조금 돌려볼까요? 장희빈이 감정적이고 화려한 불꽃이었다면 이 사람은 차갑고 단단한 얼음 같은 권력자입니다. A-티어 인수대비입니다. 그녀는 장희빈과는 격이 다릅니다. 왕의 후궁이 아니라 정통 왕실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세조의 며느리이자 성종의 어머니. 남편인 의경세자가 요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아버지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꿋꿋하게 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기어이 왕으로 만들어냈죠. 인수대비의 권력은 지식과 명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유교 경전에 통달했고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내운이라는 책을 직접 저술할 정도로 엘리트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혹독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왕실의 법도를 어기거나 투기를 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격함이 낳은 비극이 바로 패비윤씨 사건입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왕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며느리. 인수대비에게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며느리를 패출하고 사약을 내리는데 앞장섭니다. 아들인 성종조차 어머니의 서슬퍼런 주장에 밀려 아내를 죽여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수대비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왕의 어머니로서 도덕적 우위를 점한 심판자로서 그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완벽한 에스티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치명적인 실수는 사람의 감정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도와 원칙은 완벽했으나 그 칼날의 베인 손자 연산군의 광기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산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보게 된 연산군은 폭주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끝은 할머니인 인수대비를 향했습니다. 대비께서 내 어머니를 죽이라 하셨습니까? 그 차가운 사약을 내리라 명하셨습니까? 손자가 할머니에게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는 폐륜적인 상황. 야사에는 연산군이 홧김에 인수대비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얼마 후 인수대비가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정사를 따르더라도 병석에 누운 인수대비에게 연산군이 찾아가 폭언을 퍼부어 화병을 돋운 것은 사실입니다. 평생을 유교적 질서와 예법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손자의 이러한 폐륜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사망 선고였을 겁니다. 그녀가 세운 질서가 그녀 자신의 핏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인수대비는 시스템을 장악하고 신하들을 압도했지만 정작 자신이 만들어낸 왕손자를 통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장희빈은 왕에게 의존하다 버려졌고 인수대비는 왕을 통제하려다 되려 그 반동에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시대를 호령했지만 왕권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거나 혹은 그 왕권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B티어와 A티어의 한계입니다. 그녀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던져줍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여성이 진정한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거나 도덕적 명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왕의 총애가 사라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적 기반, 그리고 미쳐 날뛰는 왕조차 무릎 꿇리게 만들 수 있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인물이 있었을까요? 남편인 왕이 죽고 난 뒤 어린 아들을 방패막이 삼아 수렴청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조선을 통치했던 여인들.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발 뒤에 앉은 그녀의 기침 소리에 바닥에 머리를 찍게 만들었던 진정한 지배자들. 이제 우리는 진짜들의 세계, S티어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곳에는 낭만도 동정도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피 냄새 나는 결단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만날 인물은 조선의 선비들이 여주가 닭처럼 우러나라가 어지럽다고 통탄에 맞이 않았던,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왕권을 행사했던 철의 여인들입니다. 궁궐의 기둥 부리조차
떨게 만들었던 그녀들의 진짜 정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상. 내 아들이기 전에 이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까? 어찌 사림들의 붓끝에 노라나 어미의 뜻을 거스르려 하십니까?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뜻이 곧 선왕의 유지임을 모르십니까? 과직. 누군가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매서운 소리가 침전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상군과 내관들은 일제히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귀를 막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은 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하니까요.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 섞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조선의 제13대 왕 명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회초리를 들고 서 있는 여인, 왕의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매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천하의 왕이 어머니 앞에서 쩔쩔매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 기막힌 상황 뒤에는 왕권조차 집어삼킨 충격적인 모성 권력의 실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전 파트에서 우리는 왕의 사랑에 기댔던 B티어, 그리고 왕실의 법도로 왕을 통제하려다 실패한 A티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왕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S티어의 여인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왕의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을 자신의 앞장 세워 총알 바디로 쓰고 그 뒤에서 실질적인 제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얼굴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왕좌 뒤에 드리워진 얇은 대나무 발, 바로 수렴이었습니다. 그 발 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기침소리 하나의 조정의 인사가 뒤집히고 나라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수렴청정의 시대, 조선을 호령한 철의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S티어의 문을 여는 인물,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으로 여성 정치의 교과서를 쓴 여걸 정의왕후입니다. 세조 수양 대군의 아내인 그녀는 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계유정난의 밤, 수양 대군이 거사를 앞두고 망설이고 있을 때 남편에게 갑옷을 입혀주며 등 떠밀어 내보낸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여기서 주저앉으시렵니까? 그녀의 이 결단이 없었다면 세조의 치세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가는 남편이 죽고 난 뒤 드러났습니다. 아들 예종이 즉위 1년 만에 요절하자 왕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왕이 계승 서열대로라면 예종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했지만 너무 어렸습니다. 이때 정의왕후는 정광석과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예종의 아들이 아닌 일찍 죽은 마다들이 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을 지목한 것이죠.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한명회와 손을 잡고 가장 다루기 쉽고 명분 있는 후계자를 직접 선택한 킹메이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어린 왕 뒤에 앉아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정의왕후의 정치는 노련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모른 다음만 안다고 겸손을 떨었지만 실제로는 신하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훈구 대신들의 권욕을 적절히 채워주면서도 왕권을 위협하지 못하게 조율했습니다. 그녀가 내리는 결정들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정치공학의 산물이었죠. 성종이 성인이 되자 미련 없이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모습까지 그녀는 박수칠 때 떠나는 권력자의 미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닦아놓은 시스템 덕분에 성종은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왕후가 현명한 창업주 느낌이라면 이어서 등장할 S티어의 또 다른 주인공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독재자에 가깝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여인 천하를 열었던 인물 문정왕후입니다. 드라마 여인천하로도 유명한 그녀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입니다. 그녀의 앞에는 막강한 정적들이 득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의 아들 명종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시작된 8년의 수렴청정. 아니, 수렴을 거두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이어진 20여 년의 사실상 통치. 문정왕후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느냐고요? 그녀는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숭유억불의 나라에서 승려 보호를 총애하며 불교를 중흥시켰습니다. 살인파 선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요승 보호를 죽이고 불교를 배척하소서.
라고 상소를 올렸지만 문정왕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 너희들이 감히 어미가 하는 일에 토를 다느냐? 라며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귀양 보내버렸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하는 것을 명예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 앞에서는 그 직언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논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 뜻이었으니까요. 그녀의 권력 유지 비결은 친정 가문의 활용이었습니다. 남동생 윤원영과 그의 첩 정난정을 행동대장으로 삼아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을사사화. 수많은 선비의 피가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왕인 명종조차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야사에는 충격적인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명종이 가끔 어머니의 뜻과 다른 의견을 내비치거나 늦게 문안을 오면 문정왕후가 왕을 불러다가 종아리를 때리거나 뺨을 쳤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주상이 어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호통과 함께 말이죠. 30이 넘은 아들, 그것도 일국의 왕을 매질하는 어머니. 이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닙니다. 너는 내 꼭두각시일 뿐이다 라는 권력의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명종은 어머니가 무서워 환관과 궁녀들에게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왕을 우울증에 걸리게 만든 권력. 왕이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의 장악력. 이것이 문정왕후가 S티어인 이유입니다. 그녀의 시대에 왕은 없었습니다. 오직 문정왕후라는 여왕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정의왕후가 권력을 이용해 나라의 기틀을 다졌다면 문정왕후는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신념 불교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방향성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왕이라는 존재를 뛰어넘어 국정의 키를 직접 쥐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S티어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강력했던 S티어조차 한 수 접어줘야 하는 가히 괴물 같은 존재가 기다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내명부의 담장을 넘어 조정의 담장을 넘어 국제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벌였던 여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싸움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외세의 군대를 끌어들여서라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던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극단으로 갈리는 마지막 인물. 이제 우리는 조선 권력 티어의 정점, SS티어의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가 입었던 치마폭에는 조선의 마지막 피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궁궐 밖에서 들려오는 총성, 그리고 비장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저 여우 같은 것이 기어이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내 오늘 저 여인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고는 살아서 궐 밖을 나가지 않으리라. 당장 중전을 찾아내라. 땅을 파서라도 찾아내란 말이다. 창덕궁의 담장이 무너질 듯한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횃불을 든 난동 세력들이 궁궐 깊숙한 곳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왕비의 침전을 겨누고 왕인 고종조차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모릅니다. 조선의 국부라 불리던 시아버지가 자신의 며느리를 죽이라며 병사들을 부추기거나 혹은 그 며느리가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기막힌 상황. 왕실의 가장 내밀한 가족 관계가 피 튀기는 살육전으로 변해버린 데에는 단순히 고부 갈등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충격적인 국가의 주권이 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내명부 안에서 혹은 조정 대신들 위에서 군림했던 S티어의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나볼 이 인물은 무대가 다릅니다. 그녀의 장기파는 좁은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이라는 위태로운 배의 키를 쥐고 파도와 정면으로 맞섰던 여인.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 황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유일한 여성, 바로 명성황후 민씨입니다. 그녀에게 부여할 티어는 S를 넘어선 SS티어 혹은 측정 불가인 얼랭키드입니다. 왜 그녀가 최상위 포식자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왕의 뒤에 숨어서 대리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왕과 나란히 서서 때로는 왕보다 앞서서 공동 통치자로서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아들 고종을 왕으로 만든 뒤 외척 세력이 바로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가문이 한미하고 고아나 다름없는 민씨 집안의 교수를 며느리로 간택했습니다. 저 아이라면 내 손바닥 안에서 얌전히 지내겠지.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의 오판이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았던 며느리는 발톱을 숨긴 범이었습니다. 그녀는 입궁하자마자 책을 읽었습니다. 연애소설이 아니라 춘추자시전 같은 역사서와 정치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세국이라는 이름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있을 때 세상은 변하고 있구나. 그녀는 남편 고종을 설득합니다. 전하, 언제까지 대원군의 그늘에 계실 겁니까? 이제 친정을 하셔야지요. 22살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10년 독재를 끝장내는 쿠데타를 기획합니다. 최익현을 비롯한 유림 세력을 움직여 상소를 올리게 하고 대원군을 권좌에서 축출해버립니다. 조선 역사상 어떤 왕비도 해내지 못한 시아버지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킨 사건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정치력은 이미 만렙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무서움 그리고 비극은 권력 유지의 방식에 있습니다. 문정왕후가 동생 윤원영을 썼다면 명성황후는 민씨 일가를 대거 등용해 요직을 장악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권력은 생존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모군란이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성난 90군인들이 대원군의 이름을 외치며 궁궐로 쳐들어왔을 때 그녀는 궁녀옷으로 갈아입고 충주로 피신했습니다. 대원군은 중전이 죽었다며 국상까지 선포해버렸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거나 숨어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충주 산골짜기에서 그녀는 비밀리에 고종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청나라 군대를 조선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웁니다.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 자리를 되찾겠다. 이것은 민족적 관점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소름 끼칠 정도의 집념과 스케일입니다. 결국 그녀는 청나라 군대의 등을 타고 화려하게 황궁합니다.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했던 시아버지를 청나라로 납치해 보내버리면서 말이죠. 그녀의 정치는 위험천만한 줄타기였습니다. 청나라가 간섭이 심해지자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나라를 견제하려 했고인 악어일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자 다시 칠러 정책을 펼치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그녀에게 조선의 조정은 너무 좁았습니다. 주한 외국 공사 부인들을 궁으로 초대해 파티를 열고 국제 정세를 읽으며 외교를 통해 왕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고종이 우유부단하게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은 것은 명성황후였습니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조차 본국에 보고서를 보내며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왕이 아니라 왕비다. 그녀가 있는 한 조선을 삼키기는 불가능하다. 적국이 인정한 가장 강력한 정적. 이것이 바로 그녀가 SST어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권력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끌어들인 외세는 결국 조선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백성들은 민씨 정권의 부패와 수탈에 신음했고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거대한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안으로는 백성의 원망을,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견제를 동시에 받는 상황.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자 그녀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일본을 몰아내려는 거대한 판을 짭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 아니 목에 걸린 생선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회유도 협박도 통하지 않는 철의 여인. 결국 일본은 외교적 관례도 인류의 도덕도 무시한 채 최악의 수를 둡니다. 작전명 여우사냥. 경복궁 건천궁의 새벽, 일본 낭인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칩니다. 왕비가 시해당하는 그 비극적인 순간조차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일국의 군대가 아닌 깡패들을 동원해 야밤에 암살해야만 했을 정도로 전공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상대였으니까요. 그녀가 죽은 뒤 조선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를 욕했던 사람들조차 국모가 외놈들의 칼에 돌아가셨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이 짓밟힌 사건이었습니다. 나라를 망친 부패한 정치가인가, 아니면 기울어가는 사직을 지탱하려 했던 비운의 외교가인가. 평가는 엇갈립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조선 500년 역사상 왕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전 세계를 상대로 정치를 했던 여성은 그녀가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의 크기, 영향력의 범위, 그리고 최후의 비장미까지. 명성황후 민씨는 가히 조선 여성 권력의 끝판왕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C티어부터 SS티어까지 조선을 뒤흔든 치마 입은 왕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사랑에 울고 웃었던 장희빈부터 국제 정세를 주무른 명성황후까지. 이들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이 대장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은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티어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계급장을 떼고 오직 능력과 결과로만 정리하는 최종 티어 정리.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최종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조선의 사관들은 붓을 떨며 이 여인들을 기록했습니다. 요부, 독부, 암탈. 온갖 멸칭으로 그들의 이름을 더럽히려 애썼지만 행간마다 배어 나오는 압도적인 공포와 경외심마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텅 빈 편전, 용상 뒤에 드리워졌던 대나무 발은 거쳤고 주인을 잃은 비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한때는 왕의 숨소리마저 통제했던 그 서슬퍼런 권력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조선 왕조 500년, 남성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정치판을 쥐락펴락했던 여인들이 악녀라는 이름표를 달고 역사책 한 구석에 박제되어야만 했던 데에는 그들이 가진 힘이 체제를 위협할 만큼 너무나 거대하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4개의 파트를 거쳐 조선을 뒤흔든 치마 입은 왕들의 권력 무게를 달아보았습니다. 왕의 총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B티어의 장희빈부터 왕실의 법도를 무기로 삼았던 A티어의 인수대비, 왕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부렸던 S티어의 문정왕후,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과 맞서며 공동 통치자로 군림했던 SS티어의 명성황후까지. 이제 이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웠던 순위를 정리하고 최종 티어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과연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최고의 정치 구단은 누구일까요? 먼저 티어표의 하단부를 채우는 CB티어입니다. 이 구역의 키워드는 의존입니다. 이곳에는 장희빈이 위치합니다. 그녀는 분명 화려했습니다. 중인 출신으로 중전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그녀의 권력은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숙종의 사랑이라는 변수가 사라지자 그녀는 아무런 방어막 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왕을 내 남자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왕을 내 도구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파트너가 아닌 애증의 대상에 머물렀던 그녀. 권력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로서 B티어에 남깁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A티어, 규율의 영역이 나옵니다. 이곳의 주인은 인수대비입니다. 그녀는 장희빈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이성과 유교적 논리로 무장했죠. 며느리 패비 윤씨를 죽음으로 내몰고 아들 성종을 성군으로 키워낸 그녀의 장악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스템의 관리자였지 시스템을 초월한 지배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엄격한 도덕적 잣대는 결국 손자 연산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고 그 괴물에 의해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원칙주의자가 칼을 휘두를 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었지만 그 칼날이 결국 자신을 겨눌 수 있음을 간과했기에 A티어입니다. 자, 이제 지배의 영역 S티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왕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두 명의 여걸이 이곳에 깃발을 꽂습니다. 정의왕후와 문정왕후. 정의왕후는 현명한 창업주였습니다. 계유정난의 숨은 공신이자 최초의 수렴청정. 그녀는 자신이 언제 나서고 언제 물러나야 할지를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권력을 쥐어쓰되 탐하지 않았고 왕권을 안정시킨 뒤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정치적 완성도 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반면 문정왕후는 무자비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녀에게 나라는 곧 자신이었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불교를 부흥시키고 아들인 왕을 매질하며 20년 넘게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신하들이 암탉이 운다며 비난했지만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감히 그녀 앞에서 고개를 든 자는 없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왕을 완벽하게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권력의 크기만 따지자면 단연 S티어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SS티어 혹은 얼랭키드. 바로 명성황후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조선이 아니라 세계였습니다.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고종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며 청나라, 러시아, 일본을 상대로 줄타기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선택들이 조선을 망국으로 이끌었는지 아니면 기울어가는 나라를 어떻게든 지탱하려는 몸부림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국가가 군대를 보내 암살해야만 했을 정도로 그녀가 두려운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궁궐 안의 암투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짊어졌던 그녀의 무게감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인물에 대한 최종 한 줄 평을 내려보겠습니다. 장희빈 B티어 사랑에 베팅했다. 모든 칩을 잃은 비운의 갬블러. 인수대비 A티어 차가운 이성으로 집안을 다스렸으나 뜨거운 관기에 데어버린 시어머니. 문정왕후 S티어 내가 곧 국가다. 아들도 신하도 내 발 아래 꿇어라. 명성왕후 SS티어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자 그림자. 왕보다 더 왕 같았던 최후의 승부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티어표는 단순히 누가 더 셌느냐를 가리는 놀이가 아닙니다. 500년 전 여성에게는 이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던 그 엄혹한 시대에 운명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금지된 선을 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권력자라는 위험한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사약을 받거나 화병으로 죽거나 타국의 칼날에 비명 행사했습니다. 해피엔딩을 맞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비극적인 최후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들을 역사의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기억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어떤가요? 여전히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저 여인들이 보여준 치열함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주어진 운명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금지된 벽을 넘어서라도 원하는 것을 쟁취할 것인가? 오늘 준비한 조선 왕실 여인 권력 티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S티어, SS티어로 뽑은 문정왕후와 명성왕후.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에이 그래도 인수대비가 최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제가 언급하지 못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숨은 실세가 있나요? 예컨대 효종을 휘어잡았던 인선왕후나 영조를 왕으로 만든 숙빈 최씨 같은 인물들 말이죠. 역사를 보는 눈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1위 최애 권력자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댓글창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